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등 국제 간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러시아 침공을 받은 뒤 처음 유엔 연설을 할 예정이고 목요일 백악관에서 다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납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유엔 상임이사국이 참석하지 않자 유엔 파워가 약해진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지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방 상원이 투표할 때나 토론할 때 정장을 입어야 하는 비공식 드레스 코드를 없앴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시대와 사람의 변천사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했고 공화당은 예의 없음을 보여준다고 비난합니다. 연방 하원은 다음 주에 바이든 대통령 탄핵 첫 번째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아들과 형에 대한 은행 기록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노조 파업은 노조 운동에 대한 일반인의 테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조에 대한 지지가 기업에 대한 지지를 압도하지만 장기화될 때는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릴 두 번째 공화당 후보 토론을 스킵하고 디트로이트로 갑니다. 파업 중인 자동차 노조원 앞에서 연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란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인들이 오늘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이란과 미국 이중 국적자지만 이분들은 이란이 외국인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유엔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그 국제 기구인 것 당연하고요. 유엔이 창설된 때가 그 1945년도 45년도 6월 8월은 아니고 6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에게는 그 유엔 창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조금 쉬운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93개국이 가입돼 있고 1945년이니까 올해로 78년 된 국제기구입니다. 매년 그 총회를 하고 오늘도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유엔 총회를 하는데 유엔 총회에 이제 세계 지도자들이 많이 모이고 세계의 가장 중요한 안건들이 얘기가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유엔 그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서 딱 한 나라만 참석을 했죠. 올해는 미국만. 그리고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다른 이슈를 들어서 이것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는 뒤에 조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미국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이제 연설을 했는데 유엔 총회의 연설은 항상 브라질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유엔 헌장에 제일 처음에 그 서명한 국가가 브라질이거든요. 브라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우 이건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본부가 미국에 있고 뉴욕에 있고 하니까 등등의 이유로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 대통령 다음으로 항상 연설을 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연설을 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한 25분은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23분, 4분까지는 시간을 쟀는데 그 뒤로는 시간 재지 않았습니다. 거의 이제 그 정도 되면 끝날 부분이고요. 한 1분 30초 정도 되니까 미래에는 독재자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바로 미국이 이제 지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 그 미국 혼자 내지는 미국 우선주의 하면서 세계 동맹국들을 모으는 것에 조금 그 소홀히 했고 그 사이에 굉장히 터키, 헝가리 등등등등 독재가 득세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동유럽 같은 데도 그러니까 다시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에는 독재 지도자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 문제를 조금 20분이 넘어가니까 22분 정도 됐나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모든 나라를 다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그 중요한 연설을 할 때 중요해진 게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는
국정연설이 됐건 유엔이 됐건 중요한 것에서 항상 어떤 때는 거의 한마디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선 그걸 다시 수습해야지 되니까 국제적인 리더로서의 어떠한 것을 언급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많은 국제 이슈가 우크라이나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북한을 언급을 했고 중국을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란 많이 언급한 것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중국은 뭐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늘 얘기하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도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아주 중국이 좀 국제법, 규칙, 국제적인 룰을 지키는 그런 가운데서 경쟁을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이란은 북한과 묶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한마디, 이란에 대해서도 한마디. 이란이야 지금 어제 오늘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5명이 오늘 이제 버지니아주로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요하기도 하고 해서 이란과 북한의 핵에 대해서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을 한 부분은 외교로 풀어야지 된다. 북한 핵 문제도 그리고 비핵화 같은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란도 마찬가지로 한마디 그냥 스쳐 지나가거든요. 절대로 이란의 핵무기 갖는 것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게 유엔 총회에서 다른 많은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But we are committed to diplomacy to bring abou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re working with our partners to address Iran's destabilizing activities that threaten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and remain steadfast in our commitment that Iran must never acquire a nuclear weapon.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 전에는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를 얘기를 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외교 문제를 통해서 외교적인 해결책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부분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에 썼는데 이 전쟁은 전적으로 러시아 책임이다. 불법적인 책임이고 이런 것을 무척 여러 차례 조금 다른 단어들을 써가면서 강조했습니다. Russia alone bears responsibility for this war. 이 전쟁의 책임은 순전히 러시아가 책임져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죠. Alone has the power to end this war immediately. 이 전쟁을 곧 끝낼 수 있는 힘도 유일하게 러시아가 갖고 있다고 했고요. And it's Russia alone that stands in the way of peace because Russia's price for peace is Ukraine's capitulation. 네, 무슨 평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이게 아주 참 미묘하게 외교적인 막 러시아를 무조건 비난을 하고 거기를 벌줘야지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체면을 조금 차리게 해주죠. 출구작전을 할 때 휴전으로 이 문제도 외교적으로 희생이 조금이라도 덜 하면서 풀기를 원하기 때문에 러시아만이 유일하게 이 전쟁을 곧 immediately 끝낼 수 있는 파워를 가진 국가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미국은 어떤 침략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국가라고 강조를 합니다. But I ask you this. If we abandon the core principles of the United States to appease an aggressor, can any member state in this body feel confident that they are protected? If you allow Ukraine to be carved up, is the independence of any nation secure? 네, 지금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예로 들어서 이런 핵심 원칙을 포기하고 그렇게 돼서 침략자가 기쁘게 된다면 이 바디 유엔의 193개국 회원국 간에 누가 안전하다고 느끼겠는가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다시 We have to 말합니다. stand up to this naked aggression today and deter other would-be aggressors tomorrow. That's why the United States, together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round the world, will continue to stand with the brave people of Ukraine as they defend their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and their freedom.
네, 결국은 이제 그런 이유로 침략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자유 수호라든가 주권 수호라든가 이런 것을 포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은 끝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죠. 당연히 카메라는 이때 앉아 있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춰줬고 사람들은 계속 박수를 쳤습니다. It's not only an investment in Ukraine's future, but in the future of every country that seeks a world governed by basic rules that apply equally to all nations. 네, 이건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이거 우크라이나에 대한 투자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늘 강조라는 거죠. 우크라이나를 지금 지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를 지금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193개국 침략자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서로 협력을 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도 올해 더 이 시점에 공화당의 회의론이 강해지는 때에 나온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24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을 해달라는 의회에 그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공화당이 뭐 어떤 사람들은 푸틴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러시아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직접적으로 미국 전쟁도 아닌데 땅도 다르고 하면서 돈을 다른 데다가 쓰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중요한 건데 대통령이 어떠한 그 세계적인 비전과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느냐. 어떤 철학일 수도 있고 철학이 아예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사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가.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침략당하면 물론 러시아가 미국의 라이벌 국가이기도 하고 적국가이기도 하고 테크니컬리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지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유엔에서 호소를 하는데 오늘 박수를 친 것으로 보아서는 미국 내 공화당보다는 어쩌면 그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유엔 총회 사흘 동안 열리고 어제도 뭐 뮤지컬 해밀턴을 만든 그 팀들이 아주 그 메트로폴리탄 그쪽 지역에서 그 미술관에서요 화려하게 뭐 리셉션 같은 거 했고요. 미국이 유엔이 있는 그런 그 국가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질 바이든 여사 지금 굉장히 바쁠 겁니다. 저녁에 리셉션 같은 것을 준비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국제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또 선거철이잖아요. 늘 강조했었던 기후 변화 그리고 뭐 기간 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 얘기를 했고요. 기간 산업, 기후 변화 말고 또 어떤 이슈가 있었죠? 뭐 대체적으로 그러한 그 인공지능에 관해서도 조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까지 쭉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것 그리고 겪어왔었던 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유엔 총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는 세계가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것에 지쳐서 자금 지원 여러 가지 무기라든가 훈련시키는 거 이거 다 이제 떨어져 나가서 그렇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처음에 계산을 했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전쟁도 아닌데 하면서 지쳐서 러시아가 결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이길 것 이것을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리고 아직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하지 않았습니다. 차례가 오지 않아서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는 처음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을 하게 되고 목요일에 백악관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럼 세 번째죠. 지난번에 백악관에 왔었고 이번에 또 가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키브 그 광장을 같이 걸었고 아마도 공동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 어떤 그 정상과 정상이 백악관에서 만난 뒤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뉴스로 일일이 전해드리지 않지만 미국에는 수많은 정상들이 오고 가고 또 오고 또 갑니다. 그 모든 정상과의 초대 미팅을 전부 공동 기자회견으로 풀진 않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나렌드라 모디 총리라든가 아니면 임마누엘 마크롱 그 프랑스의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국빈 방문으로 초대를 했기 때문에 아주 커버리지가 많죠. 그러나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뭐 좀 평화로운 그동안 평화로웠던 국가 무슨 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지도자들이 오면요.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이제 밥 먹고 가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국빈 만찬 같은 것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해서 목요일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때는 공동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왜 미국만 왔느냐?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다 지금 아주 미묘하고 국내적으로 이슈도 많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일정하게는 다 어느 정도 약조가 돼 있는 상태고 뭐 그렇잖아요. 또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것도 있고 해서 안 왔는데 이게 뭐 유엔의 무슨 연례 총회 같은 것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것 아니야? 뭐 영향력도 약한 것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오히려 이럴 때 항상 우리가 똑같습니다. 인간사가. 나의 라이벌들 내가 좀 이렇게 내가 지도자이긴 한데 이 그 5 그룹에서도 멤버 5 있는 그룹에서도 좀 지도자이기는 한데 두세 사람에 대해서는 영국, 프랑스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좀 눈치를 봐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눈치 볼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흘 동안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본인의 어떤 그 뭐 미국의 브랜드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좀 더 자유롭게 눈치 안 보고 강조할 수 있다. 이건 이제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가 얘기를 한 거고요. 리더십 브랜드를 빛나게 할 기회도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미래에는 그 독재자가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세계에 워낙에 권위주의, 고립주의 이런 것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 무슨 뭐 자유, 민주주의 핵심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아무튼 세계은행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은행에 대해서는 G20 정상회담에 가서도 그곳에 미국이 더 많은 지원도 한다고 했고 세계은행이라는 게 좀 못 사는 나라를 더 많이 지원을 하니까 좀 키워야지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신경 쓴 행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5개국 지도자를 만나는데 전부 이 나라가요. 중앙아시아 5개국입니다. 러시아나 중국과 국경을 딱 맞대고 있어서 그 큰 거대한 중국이나 러시아를 무시할 수 없는 나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미국의 대통령이 이 중앙아시아의 5개국 지도자와 이렇게 동시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내일은 유엔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제일 먼저 연설하는 브라질의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디 실바 대통령을 만나고 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브릭스의 멤버잖아요. 중국, 러시아, 브라질 그리고 인도, 사우스아프리카 이렇게 뭉쳐있는 그곳에 멤버이기 때문에 벤자민 네타냐후 아주 어렵게 이제 선거에서 이겼죠. 이스라엘 총리와 내일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리 그리고 또 브라질 대통령 두 사람과 별도로 회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대통령이 뉴욕에서 사흘 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엔에서도 미국이 가장 강한 강대국으로서 여러 가지를 표시, 영향력 같은 것을 좀 과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대통령을 그 탄핵하는 데 필요한 그 중요한 투표 같은 것을 다 거르고 이제 탄핵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케이블 방송에서는 열심히 전문가를 초대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저는 의회 뉴스는 의회 뉴스인데 조금 소프트한 것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캐주얼 프라이데이와 마찬가지인 연방 상원 어제 보니까 그 뉴욕 타임즈의 그 젊은 그 젠 Z 세대, 제네레이션 G 세대의 정치인들이 늘어나면서 11살에서 26살 사이입니다. 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그런 뭐 연방 정치인 딱 한 명 있고요. 프로이드 그
플로리다주의 프로이드 연방 하원 의원 26살이잖아요. 많은 그런 의원들은 막 캐주얼 데이처럼 옷을 입고 다닌다. 그런데 이제 하원은 그 드레스 코드가 있고 상원은 드레스 코드 공식적인 드레스 코드는 없는데 그래도 있어 왔거든요. 그걸 없앤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미국에서 연방 하원이 됐건 상원이 됐건 그 지도자가 있죠. 더군다나 이제 다수당의 지도자의 경우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 힘을 가지고 어, 휘두를 수는 없죠. 그 아래에 있는 다른 그 동료 의원들이 반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자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융통성 같은 게 있죠. 지금 공화당 아니 연방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척 슈머 상원 그 원내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항상 의회에서 투표를 한다던가 아니면 의회에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는 그 홀에 들어갔을 때 딱 정장을 해야지 되는 타이도 매고 뭐 자켓도 입고 해야지 되는 그런 룰이 있었고 오랜 동안 지켜왔는데 이제 그런 거 안 하겠다라고 딱 선언을 했거든요. 뭐 심지어는 모자 달린 그 캐주얼 그 무슨 후디 같은 것을 입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그 숫 같은 것을 안 입어도 된다. 이건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척 슈머는 선택인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입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정장 차림으로 늘 계속 뭐 나는 양복 입고 나는 갈 거예요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이 존 페러먼이라는 펜실베니아주의 53세인가 54세인가인 민주당의 초선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처음에 이제 당선되고 나서 몇 개월 동안은 양복 입었어요. 이 사람이 거구잖아요. 완전히 양복 입고 다니다가 원래도 아팠었고 심장 질환으로 치료도 받고 다시 이제 의사당에 복귀하면서부터는 편한 복장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조금 아래까지 오는 좀 길고 통이 넓은 그런 반바지에 아주 그 캐주얼한 막 풍성한 이런 셔츠 같은 것을 입고 다녔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그동안에 투표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요. 그 홀 안에는 투표장 안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거기서 손을 뭐 손 아래로 한다던가 위로 한다던가 해서 yes or no를 표시하는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차림으로 그 반바지 차림으로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은 투표를 할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거 왜 그러겠어요? 척 슈머 민주당의 연방 상원 의원이 뭐 BBC 방송, 미국의 많은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꼰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꼰대 문화를 계속 해야지 되는가라는 것이 연방 상원에까지 쭉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공화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목소리가 큰 마조리 테일러 그린 조지아주의 연방 그 하원 의원인데 그 상원의 것을 마구 비난을 합니다. 본인은 이제 규정 같은 거 마음대로 어기면서 총도 가지고 들어가고 마스크 쓰고 오라고 하면 마스크 안 쓰고 벌금 내고 뭐 그래도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참 안 지켰어요, 룰을. 그런데 상원이 이번에 이렇게 그 드레스 코드 같은 것을 그동안에도 공식적으로는 없었지만 아예 비공식적으로도 없애겠다 하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가 무엇을 입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이 의회 인스티튜션 우리 이 기관에 대한 예의를 나타내고 존중을 표현하는 그 사회적인 굉장히 중요한 표준인데 그 바로 전에 이 존 페르먼 같은 사람 뭐 의사당의 반바지 입고 다닌다던가 이런 게 굉장히 기준을 낮추고 있다라고도 비난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페러먼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의회 의사당에서 뭐 대통령 아들의 벌거벗은 사진 같은 것을 이렇게 청문회 할 때 그 공화당 의원들도 샤킹했다고 하잖아요. 다 보여주고 하면서 그랬던 사람이 무슨 예의를 하느냐. 그리고 또 국정연설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할 때도 벌떡 일어나서 라이어 막 거짓말장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본인은 예의를 차리지 않으면서 무슨 예의를 말하고 있어 하고 또 하나가 있죠. 로렌 보버트라는 요즘에 아주 그 콜로라도주의 유명한 막 그 뮤지컬 보면서 옆에 같이 동석했던 남편은 아니고요. 남편과는 이혼 끝났나요? 이혼 소속 중인가요? 하고 막 더듬고 남자를 더듬고 베이핑 막 전자담배 피우고 소리 내고 춤추고 껴안고 이래서 사람들이 하도 컴플레인을 해서 쫓겨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내가 누군 줄 알아? 시장에게 전화 걸겠어." 이러니까는 그 극장 직원이 하면서 "경찰 부르겠습니다." 하니까 경찰 오기 전에 쫓겨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언제 베이핑을 폈다고 언론이 가짜 보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 감시 카메라에 다 찍혔어요. 그 뮤지컬 도중에 막 베이핑 피고 연기 나오고 남자 몸을 더듬고 하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예의를 갖춰라 했는데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과 바로 이 콜로라도주의 로렌 보버트 의원이 싸울 때는요. 날욕하면서 싸웁니다. 의사당에서도 날욕하고 싸우고 하면서 예의를 지키라고 하니까 아니 옷을 편안하게 입는 것은 예의 안 지키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예의 지키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전 같으면 이런 게 뉴스도 안 되거든요. 엄청나게 가벼워진 겁니다. 의사당 내부에서도 누가 먼저라고 할 건 없죠. 한쪽에서 너무 예를 들어 천박하게 공격하면 어디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천박한 측에서 점점 더 천박하게 공격해서 그 천박함이 우화하려고 노력하는 좀 뭔가 갖추려고 노력하는 쪽을 잡아먹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사당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상원은 점잖은 편이죠, 하원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대의 변화를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상원에서도요. 케빈 맥카티 하원의 공화당의 하원 의장도 이제 좀 정장처럼 보이는 스니커 같은 운동화 같은 것 신고 다니는데 나이가 가장 많은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의 대표도 81세 뭐 몇 번, 두 번 말 못하고 프리즈 되고 했었던 그 사람도 스니커 같은 거 신고 다니거든요.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도 그러고 하니까 이게 시대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원 너무 늙었어, 늙었어 막 하는데 젊은 사람들도 들어가야지 돼 하는데 그 고루함 무슨 금요일이면은 카멜 색깔의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든가 가장 점잖고 자연스러운 색깔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루하게 보이게 한다. 꼰대처럼 보이게 한다. 해서 이제 이걸 바꾸는 거겠죠. 이렇게 바꿔 놓으니까 예의가 없다고 하면서 이제 비난하기도 하고 민주당의 그 상원 지도부를 그리고 상원에서의 이 같은 뭐 드레스 코드 같은 것은요. 남녀 차별도 많았어요. 1990년대가 돼서야 여성들은 처음으로 바지를 입을 수 있는 지금 계속 테니스 스타들이라든가 아니면 축구라든가 이런 스포츠계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우리 남자와 똑같이 대우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디자이너 부분에선 그런 때 코코 샤넬이 유명한 거고요. 바지 쫙 슬랙스를 멋지게 그 여성다움도 보이면서 입었기 때문에 1990년대 처음으로 뭐 그때 뭐 이게 연방 상원에 여성들 많지도 않았지만 바지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다리 다 놓고 다니라고 하고 아무튼 그런 정도로 허용이 됐었고 2007년도에 힐러리 클린턴 연방 상원 의원이 뭐 그렇게 막 섹시하게 보이려고 다 파진 옷 입고 다니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노골적으로. 그런데 어떤 때 2007년도에 힐러리 클린턴 당시 그 상원 의원이 조금 깊이 파인 옷을 입었다고 얼마나 비난을 했는지 모릅니다. 막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은 무소속으로 된 애리조나의 크리스틴 시네마 상원 의원이 아주 그 옷을 패셔너블하게 입고 멋지게 입어요. 실제로 멋지게 입고 도발적으로 입고 막 색깔도 도발적이고 뭐 소매 없는 옷 같은 거 많이 입고 다니고 하원에서는 여성들이 소매 없는 옷을 언제 입을 수 있게 했냐면요. 2019년도에 2019년도야 돼서야 여성들이 소매 없는 옷을 입고 의사당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킴 의원 같은 경우는 소매 없는 옷을 아주 멋지게 자주 입고 다니던데 2019년 이전에 연방 하원 의원 됐으면 그렇게 하고 하원 의사당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상원과 하원을 제가 약간 이렇게 교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방 상원 의원 힐러리 클린턴 그랬고 크리스틴 시네마 같은 경우는 소매 없는 옷도 많이 입었고 어떤 때 투표하러 가면서 핑크색 가발을 쓰고 간다던가 연방 상원 의원이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어떤 때는 뭐 dangerous creator 아주 위험한 창조물이야 나는 이렇게 써 있는 티셔츠를 입고 다닌다던가 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젠지 세대는 이런 게 흔한 겁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젠지 세대의 연방 상원의원 한 명도 없고 26살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요. 젠지 세대에서 연방 하원 의원은 말씀드린 대로 그 프로스트 의원 플로리다주에 한 명이 있는데 하원은 공식적인 복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장 규정에 따라서 2019년도에 여성들 그럼 소매 없는 옷도 입을 수 있어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때 왜 그랬냐면 히잡을 쓰는 최초의 뭐 아랍계 무슨 무슬림 연방 하원 의원이 등장을 하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나온 그 법안이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저는 또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기가 막힐 정도는 아니지만 다 또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해서 들으면은 용납이 되겠지만 이거는 의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연방 상원 의원 100명들에게만 해당되는 비즈니스 정장이 아니더라도 의사당에서 투표하거나 아니면 토론하는 그 토론회장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스태프들은 아니래요. 그럼 뭔가요? 같은 장소에서 시종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니면 더 점잖아 보일까요? 아무래도 좀 자켓도 입고 타이 매고 하면 진지해 보이니까 그 스태프들은 그대로 그 규정에 따라야지 되고 스태프들이 모시고 있는 상관들만 복장 규정 없앤다. 저 이거 좀 웃겼어요. 좀 근데 아무도 아무 말을 안 하네요. 자, 그런 일이 연방 상원에서는 시대를 반영하는 드레스 코드 어피셜한 것도 아니었는데 완전히 없애버린 결정이 어제 나왔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그게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라서 딱 빨리 척 슈머 그 연방 상원의원이 결정해버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뉴욕타임스에 그 보도가 되고 나서 저도 굉장히 아주 눈이 뚫어져라하게 쳐다봤었으니까요. 그렇게 바로 그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고요. 하원에서는 다음 주에 미국에 중요한 일이 무척 많습니다. 9월 27일이 오늘이 며칠인가요? 9월 19일인가요? 9월 27일이 레이건 그 박물관에서 두 번째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에도 팍스에서 주최를 합니다. 그땐 팍스 뉴스였고 이번에는 팍스 비즈니스 채널 뭐 같이 뉴스죠.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때나 두 번째나 참석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하원은 그 다음 날인 9월 28일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첫 번째 청문회를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감독위원회하고 뭐 법사위원회하고 또 그 세출세입위원회 이 세 사람의 위원장들을 딱 뭐 제임스 코머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뭐 조시 하울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딱 이제 이렇게 조시 하울리는 아니고요. 이렇게 제임스 코머 등등 해서 이렇게 조시 하울리는 상원이니까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딱 세 사람을 지명을 했는데 이게 투표 같은 거 거르고 속전속결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10월 1일 예산안 통과시키지 않으면은 연방정부 문 닫아야 되는데 그것 안 하고 이것부터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헌터 바이든이라는 대통령 아들이 우크라이나와 중국과 사업을 할 때 대통령이 부통령으로서 어떤 영향을 줬는가. 이건 이제 당시 부통령의 부패, 뭐 공직 남용 등등 뭐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겠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루머도 많아요. 그 FBI 뭐 내부에서 나오는 루머다 하면서 500만 달러를 아들에게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그 검찰총장을 해고하면서 아들이 이사로 있는 회사, 에너지 회사 브리즈마라는 데서 500만 달러를 받았다, 뇌물로. 받았으면 진즉에 그 증거를 대면 되잖아요. 그런 것 없으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증거가 없이 대통령 탄핵까지 가는 건 이건 아니다라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 루머라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의 뭔가가 아주 먹을 만한 뭔가 음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브리즈마 간부가 내가 말이야 미국 정치인들에게 돈을 줬는데 허풍 떠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내가 말이야 걔들 다 내 손아귀에 있어. 손아귀도 아니야 내 손가락 위에 있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maybe, may not. 그러니까 증거를 내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것을 이제 감독위원회에 제임스 코머가 켄터키가
지역구입니다. 조사를 한다고 하고 짐 조던 그 사법위원회의 위원장, 세입세출위원회의 제이슨 스미스가 이제 하겠다 하는 그런 그 얘기를 해서 이것도 이제 공화당에게 과연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봐야지 않은 일이지만 이건 헌터 바이든의 은행 기록까지도 전부 요구를 하고요. 헌터 바이든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패밀리가 범죄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넷플릭스에 뭐 그런 제목 없나요? 범죄 가족 이렇게 해서 하면은 딱 들어오기는 귀에 쫙 들어오죠. 이런 걸 잘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형 제임스의 은행 기록까지 전부 의회에서 이를테면 소환 같은 것으로 요구를 하니까 뭐 제출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잠시 뒤에 아니 파업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을 또 줄 수도 있네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노조와 노동조합이 파업하는 것은 도박이다. 이건 이제 오늘 뉴욕타임스의 표현이고요. 일반인들이 얼마나 이 파업을 지지하느냐가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갤럽 등등의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노조를 굉장히 여론이 많이 지지를 합니다. 뭐 노조가 사실 민간 부문에서의 노조에 가입된 사람은 10%도 안 되고요. 전체 직장인의 그 정도 되는데 지금 70% 이상이 그 노조를 지지를 하고 기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도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됐잖아요. 뭐 경영자들이 돈을 많이 받는 것은 인정을 한다. 그런데 그 갭이 수백 배, 수천 배 차이라면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노조들도 우리가 금융사태 때 봉급 삭감 당했고 그 이후에 코비드 때도 막 봉급 정말 조금 받고 일을 했는데 그 코비드가 끝나고 나서 회사가 이윤이 그렇게 많아서 CEO들은 65%그 몇천만 달러 받는 사람 65% 인상이면 대단한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왜 예전에 깎은 것도 안 올려주느냐?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지지를 한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노조는 약간의 르네상스 같은 분위기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1940년대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노조가 막 이렇게 활발해서 50년대쯤 되니까 중산층이 조금 두터워졌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부터 지난 수십 년 동안은 팬데믹 이전까지는 너무나 그 CEO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실적 위주로 해서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던 차에 팬데믹이 일어났고 사람들을 구할 수 없으니까 뭐 스타벅스 같은 데 완강하게 막고 있지만 그래서 실패하기도 하지만 노조 같은 것이 만들어지잖아요. 커피숍이, 월마트가, 아마존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건 그만큼 지지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UPS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너무나 대단한 그 계약을 따내는 게 뭐 연방 상원의원, 하원 의원보다도 훨씬 많은 연봉을 받고 그 드라이버들이 이러는 것들이 여론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 노조의 노동조합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지율은요, 린든 B 존슨 60년대 초에 그 린든 B 존슨 대통령 때 이후에 최고랍니다. 그때는 막 민권, 인권 이런 거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때잖아요. 그래서 철도 노동자와 UPS의 파업의 경우는 정말 어떻게 이거 정말 대단하게 경제에 큰 해를 줄 수도 있어 하는 그 직전까지 가기 전에 이제 이런 것이 해결이 됐고 노조의 대단한 승리였고 헐리우드의 작가와 배우 파업은 사실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에도 심지어 좋게든 나쁘게든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처음에는 캘리포니아주에 조금 한정이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파업도 하는 장소도 지금 세 군데일 뿐더러 누구나 다 자동차하고는 연관이 있죠. 영화, 드라마 안 보는 사람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는 일단 지금 뭐 10% 정도 파업을 했으니까 that's okay 하다가 지금 노조가 여론의 지지를 알고 20% 앞으로 4년 동안 이제 봉급 인상한다고 하는 거고 노조는 40%를 요구하잖아요. 우리 안 물러나겠어? 우리 금요일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10%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파업을 할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를 보면은 포드와 그 제너럴 모터스의 경우는 직원들을 해고하는 거. 일하러 나오지 마세요. 파업들을 저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저 사람들이 해놓을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실 일이 없네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죠. 근데 그 어떻게 갈지 모른다는 것은 여론이 어느 쪽을 뒷받침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달라지는 거고요. 제너럴 모터스도 뭐 70년대 이때 굉장히 성공적으로 뭐 파업을 하기도 했죠. 그때는 또 일본 차 같은 것이 많이 들어와서 아주 힘들어졌었던 이런 때. 그래서 노조가 엄청 이겼죠. 엄청 이기고 나서 회사가 그 돈 뒷감당을 하지 못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에서 엄청 힘들어지기도 했고 해서 살살해라 양측 다. 나중에 가서 엄청나게 비난받지 않을 정도로 이 정도의 경고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하면요.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도 쫙 갑니다. 과거의 예로 보면은 뭐 철강, 뭐 섬유 등등 업계로 인쇄 매체까지 전부 가거든요. 그래서 일반 근로자들이 임금이 높아지면 사회에 좋아질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물건도 와서 사고 밥도 사 먹고 하니까 그렇지만 너무나 공격적으로 하면은 그 사주들도 투자를 안 하고 그리고 요즘은 다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딜레마죠. 지금 노조를 엄청 지지하는데 노조의 파업 같은 것 해서 한국에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 무슨 미국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기간산업법, 인플레이션 삭감법 등등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배터리를 만들던 자동차를 조립하던 미국에서 해라. 그래야만 우리가 보조금을 주겠다 하는 게 이처럼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애지 않기 위해서 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도 전기 자동차를 추구하니까 완전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75%가 이번 파업에서도 현재까지는 노조를 지지하고 19%가 회사에 공감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더 크게 파업을 갈지 모르고 이게 또 27일이 무슨 요일인가요? 27일이 토론이 있는 날이고 수요일이고요. 목요일이 28일이거든요. 그 토론이 있는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회를 하지 않고 디트로이트로 가서 노조들에게 연설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거기에 또 꼬이는 겁니다. 전기 자동차 때문에 이러는 거야. 전기 자동차를 그 지지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틀렸어. 이런 얘기를 하겠죠. 한 500명이 넘는 전현직 노조원들 앞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을 한다는 건데 이게 그래서 이 노조의 파업이 다음 대선까지 우리 생활까지 연관이 되는 겁니다. 2016년도에 놀랄 정도로 트럼프가 미시건에서 이겼어요. 힐러리 클린턴이 무시를 했었던 블루 스테이트에서 이겼는데 푸른 벽을 무너뜨린 거죠.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 다시 바이든이 가져갔죠. 15만 표 이상으로 정상을 회복한 겁니다. 원래 파란색 주. 2024년도 미시건이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 자동차 안 돼 하면서 공화당 2차 토론회를 스킵하고 미시건으로 가게 되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 무슨 전기차에 대해서도 사기다.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혹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자동차 노조는 바이든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고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는 거 우려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재난이다.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업하는 대로 가고 이 자동차 노조의 파업은 다음 대통령까지 선출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파급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이제 이란에서 억류됐다가 카타르 중재한 국가 도하를 통해서 미국으로 오늘 입국을 한 5명의 미국인들, 이란계 미국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니까 이란, 미국 이중국적인데 이란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란계 미국인들을 가끔 죄가 없어도 잡죠. 잡고 흥정을 하죠. 본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뭐 이게 이제 미국이 보고 있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버지도 잡혀 있었고 했던 그 사업가 51살의 사이막 나마지 이분이 8년이나 에빙 교도소라는 곳이 굉장히 아주 막 노토리어스한 그런 그 교도소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8년을 계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2015년도에는 또 아버지 2015년부터 이 사람이 수감이 돼서 2016년도에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또 수감됐다가 아버지는 지난해 10월인가 풀려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슬람 정권의 오래된 뭐 외국인 내지는 이중 국적자 잡아놓고 뭔가 판도를 바꾸려는 이 같은 그 아주 뭐 그런 것을 끝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된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란 사람들을 석방을 했잖아요. 5명을. 그런데 그 사람들은 5명 가운데 3명이 이란에 안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또 한국이 오일을 사고 이란에서 사고 이란에 대한 제재 때문에 주지 않았었던 60억 달러를 이제 이란에 돌려주면서 있었던 이런 일인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 거기에 수감됐었던 사람들이 하는 스토리들 말이요. 여러 느낌을 줍니다. 아버지도 수감됐고 아들도 수감됐다 풀려난 그 51살의 그분이 얘기하시기를요. 세상이 나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석방됐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그 감옥 안에서 말할 수 없을 때 저의 목소리가 돼줬고 에빈 감옥에 뚫을 수 없는 벽 뒤에서 비명을 지르기 위해서 제가 막 힘을 모으고 있을 때 저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이런 날이 오는 거죠. 강희신이었습니다.